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죠. 다가오는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타이완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대선, 우리나라 총선, 유럽의회 선거,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전 세계 76개 나라가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외신들이 그 내년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하는데 어떤 선거들이 몰려있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월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3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그리고 5월에는 지금 영국 총선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유럽의회, 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4월에 저희의 총선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 세계에서 대선과 총선, 상대적으로 좀 큰 선거들이죠. 예. 이런 선거들이 있는 국가가 50여 개 국가 정도 되고요.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 인구로 따지면 한 23억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선거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슈를 이제 정한 이유가 어쨌든 이 선거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에는 2024년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로 선거를 꼽았다죠. 이게 잘 보면 선거 전과 선거 이후에 경제와 정치, 경제와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맺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거 전에는 저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닉슨 대통령 재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예. 닉슨 대통령 재선 때 이제 초반에 1, 2년 때에는 굉장히 긴축적인 정책을 하다가 마지막에 3, 4년 차에는 굉장히 완화적인,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하는 좀 돈을 푸는 정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가고 등등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본인의 이제 재선을 위해서 아무래도 경제 상황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경제가 들썩이는 현상들을 말하는 예. 최근 들어서는 뭐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이제 중진국이나 조금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런 게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거가 일어나고 나면 폴리코노미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폴리코노미요? 네, 이게 이제 폴리틱스랑 이코노미를 합친 건데요. 경제가 정치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내걸었던 공약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예. 이제 굉장히 정치 이슈들의 경제가 딸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네.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년 한 해 저희가 선거 전에는 어떤 선거로 인한 경기 변동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경계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선거 이후에는 또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또 다른 국제 질서 또 경제들을 들썩이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거론했던 그 선거들을 좀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다음 달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 새해 외신을 장식할 첫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여기 타이완이 좀 핫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미중 대리전의 어떤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도 미중 대리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타이완이 가지는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 거기다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결국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조립하는 회사가 있는 TSMC가 있는 회사, 네. 나라가 이제 타이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닌가요? 아무래도 타이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집권당은 이제 민진당이라고 하는 아무래도 이제 친미 정부, 그러니까 미국에 좀 더 가까운 정부고요. 그리고 지금 집권당의 새로운 후보가 이제 라이칭더라고 하는 후보인데 이 후보와 거의 비등하게 지금 국민당, 이제 제1야당이죠. 국민당 예. 허우유이 후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은 상대적으로 친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사실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이 대만이 조금 더 중국에 다가가느냐 아니면 기존의 미국과 조금 더 가까운 정책이 유지되느냐가 조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군요. 어떤 결과든지 간에.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시야를 돌리면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동맹 중심의 이제 다자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한미일 동맹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많은 정책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 관계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팀을 묶어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대만도 이 중에 이제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도 조금 더 친중 정책을 펴게 된다면 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경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아까 잠깐 했지만 예.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이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방 기술에 쓰일 수 있는 전략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까?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물밑에서 중국이 물밑에서 미국이 지금 대만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3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고 또 6월에는 유럽 의회 선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뭐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에 또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전쟁이 작년 2월 28일 날 개전된 이후로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예. 이것들이 결국 이제 물가를 일정 부분 밀어올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우크라이나 국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는 하늘색이고 밑은 황금색입니다. 그 밑에 황금색은 결국은 곡창지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에 하늘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유럽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석유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원자재 같은 것과 그리고 곡물들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인데 네. 여기가 지금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집권을 위해서 출마를 했고 예. 또 유럽연합에서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우파 정당 등이 조금 약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이 정부가 들어오고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서 사실 이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끝맺음을 할지에 대한 방향선회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 그 수많은 그 선거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그 민주당은 현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벌써 레이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니키 헤일리라는 분의 성함을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공화당에서 누가 되느냐. 물론 저희는 가장 큰 확률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흥행 과정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제로 유권자들의 설문조사를 해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현임 대통령의 어떤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이거든요. 특히 그리고 경합주 같은 경우 이제 경합주를 결국 예.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5개, 6개 주를 이겨서 대통령이 된 것인데 그 경합주가 지금 거의 다 뒤집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현임 대통령의 프리미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정치에 큰 어떤 의미로건 획을 예. 그은 한 사람이 다시 붙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미국의 경제 정책,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정치 이것들이 결국은 글로벌리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도 이제 좀 여론이 좀 차가운 분위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 트럼프 재임 시절에 보면 이제 미국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뭐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론의 지지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흐름을 바이든도 계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트럼프가 맞다 이런 여론이 작용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왜 이렇게 바이든이 좀 비슷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좀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로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맹들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트럼프 정부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예.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6개 경합주에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분야별로 트럼프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 바이든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를 조사해봤습니다. 분야별로요? 분야별로 네. 했더니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부분은 경제, 이민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다 지금 이기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낙태라는 부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손에 좀 더 가닿는 이슈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가치적인 부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 삶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인 부분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결국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트럼프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발생했느냐 4년 위기 때 생각해 보니까 7.2%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요. 바이든 정부 때 지금 3년 말인데요. 3년 차 거의 말이 되고 있는데 3년 차가 끝나고 있죠. 17.2%가 올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의 한 2배 반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 네. 상황 이후에 어떤 그 영향을 오롯이 좀 받아냈다. 네, 이렇게 봐야 거기다가 되겠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도 났고. 전쟁도 났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겁고 사람들은 고용 경쟁이 좋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저희도 나가서 점심 한 끼 먹을 때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졌어? 이거 이렇게 점심 한 끼 10,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체감이 안 되잖아요. 체감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잘 잡고 있고 예.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내 주머니가 얇아졌고 생각보다 내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많이 올랐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뭐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이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되면 여러 가지 선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했던 정책들을 보면 철저하게 미국의 세계 경찰 그런 거 그렇게 실익이 없는 거 우리는 이제 안 할 거야.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좀 더 실용적인 걸 할 거야라는 걸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좀 더 강화된 버전으로 아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할 거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에서 국경 넘으려면 관세를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른 나라 가격 경쟁력을 좀 떨어뜨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친환경 정책, 이거 우리 별 관심 없고 전기차 이것도 우리 별로 관심 없어. 우리는 화석연료, 우리는 기존에 잘하던 거 가장 싸게 우리가 생산하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거 계속할 거야라는 정책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지금 바이든의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칩스법, 반도체법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법들의 아주 큰 테마가 뭐였냐라고 생각하면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예. 배터리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새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결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인건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가 비싼 나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밌게